형,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살입니다. 부산 감천동 골목 안쪽에서 40년째 작은 반찬 가게 순자네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라고 해봐야 평수로 치면 겨우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동네 어르신들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죠. 손자 민준이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25살 청년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저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드디어 대기업 한성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난한 할머니와 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준 민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할머니, 이제 저도 월급쟁이 됐어요. 앞으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준이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며느리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늘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꿈속에서는 무척 다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민준이를 지켜주세요. 위험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같은 꿈이 매일 밤 반복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꿈에서 깨고 나면 항상 제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도 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냄새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직 저만 그 냄새를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타고 있는 듯한 불길하고 섬뜩한 냄새였어요. 어젯밤에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영희가 더욱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어머님, 정말로 민준이가 위험해요.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는 뭔가 더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모양으로만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것 같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꿈에서만큼은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설마 정말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잠이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니까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저 혼자 키운 아이인데 만약 이 아이마저 잃는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또 그 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민준이에게 말해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괜히 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꿈에서 그렇게 절박하게 경고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이상한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영희가 나타나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는 영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일하는 곳에 큰 문제가 있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때 민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드는 민준이가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응, 민준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이리 어둡냐? 할머니, 저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해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왜? 무슨 일이 생겼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게요. 무슨 복잡한 상황이냐? 할머니한테 자세히 말해봐라. 할머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예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며느리의 꿈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일하는 곳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에도 영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급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빨리 민준이를 찾아가세요. 건물이 무너져요. 꿈속에서 영희는 울면서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큰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그 건물 잔해 속에서 민준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저는 민준이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몇 번을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 시공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일하는 한성건설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며칠 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민준이가 이렇게 짧은 문자만 보내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자유롭게 통화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영희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희가 제게 뭔가를 건네주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마을 초등학교를 찾아가세요. 꿈에서 깬 후 저는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새마을 초등학교. 민준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인데 왜 하필 그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꿈이 계속 이어지고 민준이의 행동도 이상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민준이가 일하는 한성건설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주소는 민준이가 입사할 때 알려줬으니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성건설 본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20층짜리 빌딩 전체가 한성건설 소유더라고요. 1층 로비에서 민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박민준 사원은 현재 외부 현장에 파견 나가 있어서 연락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느 현장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마을 초등학교 재건축 현장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하지만 현장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새마을 초등학교. 바로 며느리가 꿈에서 알려준 그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현장이 어디에 있나요? 감천동 쪽에 있는데 정확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천동이라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감천동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새마을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옛날에 민준이가 다니던 학교 자리였는데 지금은 철거되고 새로 짓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 주변에는 높은 가림막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림막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민준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입구에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일하는 박민준이라는 사람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회사로 연락하세요. 제가 그 아이 할머니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할 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뒤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몇 명의 작업자들이 무언가를 몰래 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철근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철근들을 트럭에 실어서 어디론가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한 작업자가 동료에게 하는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야, 조심해서 빼내야 돼. 들키면 큰일 나. 알겠어. 어차피 절반만 넣어도 검사는 통과할 거야. 절반만 넣는다고? 철근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철근을 빼내는 모습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 남자는 제 휴대폰을 째려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당장 지우세요. 왜 지워야 하는데요? 공사 현장을 찍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규정이니까 지우시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품에 넣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철근을 몰래 빼내는 작업자들, 그리고 제게 사진을 지우라고 위협하던 남자.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영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민준이가 직접 말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꿈에서 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할머니, 깨셨죠? 민준이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너 어디 있냐? 할머니가 회사도 가보고 공사 현장도 가봤는데 할머니가 현장까지 오셨어요? 위험한데 왜 그러셨어요? 너를 찾으려고 그랬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지금 정말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할머니한테 자세히 말해봐라. 저희 회사가 짓고 있는 새마을 초등학교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철근을 절반밖에 안 넣었어요.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철근을 몰래 빼내던 모습이 바로 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럼 빨리 신고하면 되잖니? 그게 현장 소장 최민호 씨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요. 거부하니까 이제는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 나쁜 놈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신고하면 저만 죽고 안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위험해져요. 그 학교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니게 될 텐데.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선량한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아, 넌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건 그 나쁜 놈들이야. 하지만 제가 신고하면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모실 돈도 없어지고. 이 바보야. 돈이 뭐가 중요하냐? 아이들 목숨이 더 소중하지. 하지만 민준이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겨우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겠죠.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디 있냐? 할머니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보자. 안 돼요, 할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까지 해를 끼칠지 몰라요.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가 있잖니. 그날 새벽 민준이는 결국 제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한성건설의 새마을 초등학교 프로젝트는 원래 예산을 줄이기 위해 철근과 콘크리트의 양을 대폭 감축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민준이는 신입사원이었지만 건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시공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 소장 최민호는 민준이의 지적을 묵살하고 오히려 입막음용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안 나서 덮고 넘어간 거죠. 그럼 더더욱 신고해야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 영희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민준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려준 게 아니라 민준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준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고백을 듣고 나니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민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새마을 초등학교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예요. 제가 아는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죠. 만약 그 건물이 정말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준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야. 할머니가 나서야겠어. 우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일 먼저 옆집 김순옥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순옥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손자가 새마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거든요. 순옥아, 큰일 났어. 우리 손자들이 다닐 학교가 엉터리로 지어지고 있다고. 뭔 소리야, 순자야. 무슨 일인데? 저는 민준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철근을 절반밖에 안 넣는다는 것, 현장 소장이 입막음용 돈을 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요. 순옥이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손자 준호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혼자서는 안 되겠고 다 같이 나서야 할 것 같아. 순옥이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했죠. 박영숙 언니도 부르자.
영숙이도 손녀가 그 학교 갈 예정이거든. 우리는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진지하게 설명하니까 점점 심각성을 깨닫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도 해야 하고. 저녁이 되자 우리 집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총 15명이 모였는데 모두 손자나 손녀가 새마을 초등학교에 다닐 예정인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박영숙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그래, 순자 말이 맞아.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들이었거든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보자. 내가 민준이한테 물어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이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할머니, 어제 전화 후에 생각해 봤는데 저 혼자서는 정말 어렵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상의해 봤어. 다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 민준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 아이들을 지키는 거고. 저는 민준이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어요. 부실 시공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 현장 소장의 협박 내용, 그리고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들 반응 등을 자세히 물어봤죠. 할머니, 사실 저만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지만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럼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겠네. 아니에요. 제가 몰래 사진도 찍어놨고 현장 소장이 협박하는 내용도 녹음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민준이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현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비전문가인 저도 봐도 명백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지만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첫째,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다. 둘째,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한다. 셋째, 언론의 관심을 끌어서 여론의 힘을 빌린다. 넷째, 학부모들과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지. 그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았어요. 김순옥 아주머니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기로 했고, 박영숙 언니는 시의회 의원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언론사에 제보하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교육청에서는 조사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의회 의원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론사들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아이들 생각해봐.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영희가 꿈에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의 활동이 계속되자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시작됐어요. 먼저 민준이에게 압박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현장 소장이 저를 부르더니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를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장 소장 최민호가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인상이 험악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성건설 새마을 초등학교 현장 소장 최민호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민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최민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쓸데없다고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에이, 할머니. 건설 현장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법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최민호는 처음에는 다정한 척하면서 말했지만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손자놈이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할머니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드시네요.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할머니. 최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할머니 반찬 가게 위생 상태가 영 좋지 않네요. 보건소에 신고라도 들어가면 40년 가게 문 닫는 건 순식간이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너 같은 놈들 많이 봤다. 겁주면 꼬리 내릴 줄 알았지? 천만에. 할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손자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가만 안 둘 거예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최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가면서 제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는 모습이 섬뜩했어요. 그날 밤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점검은 처음이었어요. 직원들은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기 냉장고 온도가 기준에 약간 못 미치네요. 이 반찬은 제조일자 표시가 명확하지 않고요. 일주일 안에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스럽게 운영해온 가게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공무원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도 회사에서 더욱 심한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정직 처분 받았어요. 뭐라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로요. 일주일 동안 출근 정지예요. 그런 억지를.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겁을 먹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김순옥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우리 집 아들이 건설 관련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온다고 그래. 나는 빠질게. 박영숙 언니도 비슷한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영숙이도? 미안해, 순자야.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상대방이 너무 큰 것 같아. 일주일 만에 15명이던 할머니들이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남은 분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민호 같은 사람들의 협박에 맞서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영희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어요. 새마을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낼 예정인 젊은 엄마들이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두에 선 사람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이지은 씨였고 7살 딸을 키우는 엄마였어요. 저희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은 씨와 함께 온 엄마들은 총 8명이었어요. 모두 새마을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낼 예정인 분들이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젊은 엄마들의 참여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이들은 인터넷과 SNS 활용에 능숙했거든요. 할머니,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문제를 알리는 작업을 하겠어요.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변호사 일을 하거든요. 상의해 볼게요. 이지은 씨의 남편은 정말로 변호사였어요. 민사소송 전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어요. 첫째, 더 많은 학부모들을 조직한다. 둘째, 언론사에 체계적으로 제보한다. 셋째, 교육청과 시청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한다. 넷째, 필요하면 집단 소송도 준비한다. 젊은 엄마들의 온라인 활동은 즉시 효과를 보였어요.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우리 동네 학교도 괜찮을까?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부실 시공 업체들 정말 처벌받아야 해.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새마을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성건설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 익명으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저는 한성건설에서 3년 동안 일했던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부실 시공이 새마을 초등학교만이 아니에요. 그 전 직원은 한성건설이 지난 5년 동안 지은 건물들 중 상당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폭로했어요. 현장 소장 최민호는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터리로 짓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줬어요. 작년에 완공된 다른 초등학교에서 이미 균열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은폐했어요. 어느 학교요? 한성초등학교예요. 준공 1년도 안 되어서 벽에 균열이 생겼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덧발라서 숨겼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정말로 건물 곳곳에 미세한 균열들이 발견됐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니. 한성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우리 활동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이제 2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연대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커지자 한성건설 측의 압박도 더욱 거세졌어요. 최민호는 다시 제 가게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경고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짓을 하시네요? 이런 짓이 뭔 짓이냐? 정당한 일을 하는 건데. 정당한 일? 최민호가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업무방해예요. 영업방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당신들이지. 부실 시공을 하는 놈들이. 최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할머니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는 협박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드디어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지역 방송국의 탐사보도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KBS 부산 탐사보도팀 기자 박철수입니다. 새마을 초등학교 부실 시공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철수 기자는 다음 날 저희를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는데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라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문제를 혼자서 제기하다니.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박철수 기자는 우리가 모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민준이가 찍은 사진들, 전 직원의 증언, 그리고 한성초등학교의 균열 사진까지 모든 자료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 같습니다. 기자는 며칠에 걸쳐 심층 취재를 진행했어요. 한성건설 본사에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기자는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께서 저희 자료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정도로 철근량을 줄이면 건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강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한 주 후 드디어 KBS 9시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목은 한성초등학교 부실 시공 의혹. 70대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뉴스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방송국에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지. 한성건설 완전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저희 동네 학교도 한성건설에서 지었는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저는 한성건설 아파트에 사는데 입주한 지 2년 만에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새마을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한성건설이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왔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자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MBC, SBS, 그리고 중앙일간지들까지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이지은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도 전국에서 회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커질수록 한성건설 측의 반격도 거세졌어요. 회사에서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조작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건축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해요. 무슨 손해배상?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요.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10억 원?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어요. 박철수 기자가 조언해줬어요. 할머니,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언론의 관심이 이 정도까지 커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한성건설이 무리한 대응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한성건설의 협박적인 대응이 알려지자 여론이 더욱 악화됐어요. 10억 원 손해배상? 완전 협박이네. 양심고발자를 이런 식으로 탄압하다니. 한성건설 불매운동 해야겠다. 온라인상에서는 한성건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건설업계의 부실 시공 문제는 국가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오랫동안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실 시공 문제를 추적해온 분이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성건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새마을 초등학교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한성건설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할머니들과 젊은 엄마들을 격려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너무 큰 조직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힘없는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며느리 영희의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영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꿈에서 깬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할 때예요. 할머니들과 젊은 엄마들을 모은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 위험한 학교에 보낼 수는 없어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 공부하게 해야 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지은 씨가 물었어요. 임시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 같은 곳을 빌려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두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죠. 임시라도 안전한 곳에서 공부하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동네 교회에 부탁해서 교육 공간을 빌리기로 했어요.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좋은 일이니까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을 섭외해야 했어요. 다행히 퇴직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자원봉사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들 교육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만에 임시 교실이 완성됐어요. 비록 정식 학교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젊은 엄마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행동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학부모들이 직접 임시학교 설립, 부실시공 항해 차원, 70대 할머니가 이끄는 시민운동의 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 의사를 표명해 왔어요. 저희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한성건설이나 유사한 업체들의 부실시공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커질수록 한성건설의 반격도 더욱 거세졌어요. 최민호는 이번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었고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은 정당한 시민활동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초등학교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긴급조사 요구,
시의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교육청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미온적이던 교육청에서 갑자기 적극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새마을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요구했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성건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교육청에서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요.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였어요. 한성건설이 조사를 받아들이든 공사가 중단되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와 긴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지켜봐야지. 할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민준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어요. 새마을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육청 안전점검단의 발표는 우리의 주장이 정확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어요. 철근 사용량이 설계 기준의 절반 수준이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상태로 공사를 완료할 경우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가 조사 결과였어요. 한성건설이 지난 3년간 시공한 다른 건물들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성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총 6개의 건물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된 거였어요. 그 중에는 아파트 2개 단지와 병원 한 곳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부실 시공입니다. 교육청의 발표가 있자마자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건설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한성건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수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새마을 초등학교 공사가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건물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우리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시민의 힘으로 부실 시공 막았다. 70대 할머니의 기적. 한 할머니의 용기가 바꾼 건설업계. 전국에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에요.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이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지역 주민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 동네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사 요청하겠어요. 저희도 임시교실 만들어서 아이들 안전 확보하겠어요.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부실 시공을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국 학교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시공 처벌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새마을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한성건설 사태는 우리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편 한성건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현장 소장 최민호가 제일 먼저 구속됐어요. 업무상 배임,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를 체포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드디어 처벌받는 것을 보니까요. 한성건설 대표이사도 곧이어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실 시공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할머니들의 용기를 보고 저희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거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서게 된 거였어요. 한성건설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던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 한성건설의 부실 시공은 단순히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과 검사기관이 유착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안전검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고 있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부실 시공을 방조하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유착관계가 한성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부산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산건설업계 비리척결 수사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리가 제기한 작은 문제가 거대한 비리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역풍도 불어왔어요. 유착관계에 연루된 일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개 시민이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을 비방하고 있다. 건설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악의적인 행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시민운동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 감정에 치우친 일방적 주장.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기자가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이건 좋은 신호예요. 우리가 건드린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거든요. 기득권층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부산시 건축과 공무원 3명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건설업체, 공무원, 정치인 유착골이 드러나 매일같이 충격적인 뉴스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문제 제기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민준이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어요. 할머니, 한성건설의 내부 고발자가 더 나타났어요. 누가? 회사 임원급 직원이에요.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의 부실 시공 리스트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 리스트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 병원, 심지어 관공서 건물까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정말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 몇 명이 시작한 일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이었어. 이지은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할머니들과 젊은 엄마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맞아요. 비록 생각보다 큰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한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전국적인 안전점검 결과 수십 개의 건물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어요. 만약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어요. 전국에서 감사 인사가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서 고마움의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한성건설을 중심으로 한 부실 시공 문제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거였어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사한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지어진 학교 건물 중 30% 이상에서 안전기준 미달 사항이 발견된 거였어요. 이는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일부 공무원들의 유착이 이런 참사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건설업법 전면 개정, 안전검사 시스템 개선, 처벌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자와 동네 아이들만 지키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힘을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셔서 강연 요청도 많이 온다면서요? 이지은 씨가 말했어요. 정말로 여러 시민단체와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바꾼 경험을 들려달라는 요청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박철수 기자의 조언을 듣고 몇 번 강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 동네 문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민준이의 변화였어요. 할머니, 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뭐라고? 왜?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저도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민준이는 건축안전 감시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부실 시공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일이거든요. 민준이의 결정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민준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지. 할머니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새마을 초등학교가 완전히 새로 지어지기로 결정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학교로 짓겠습니다. 시민감시단도 참여해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시민감시단에 저희들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들의 경험과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새마을 초등학교 기공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시장님, 교육감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네 주민들과 전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까지.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시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위해서 싸워줘서.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겨줄 때 지난 1년간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며느리 영희가 생각났어요. 오랫동안 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는 나타날까요? 정말로 그날 밤 영희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도 동네 아이들도 모두 안전해졌어요. 영희야, 내가 알려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의 용기와 사랑 덕분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희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거예요. 꿈에서 깬 후 저는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새마을 초등학교가 완공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학교였어요.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시민감시단이 철저하게 감시했거든요. 할머니, 학교가 정말 예쁘게 지어졌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새 학교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학교였어요. 입학식 날 저는 특별히 초대받아서 참석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민준이도 새로운 일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네, 할머니가 만든 변화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제는 함부로 부실 시공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언론에서는 우리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어요. 시민감시 문화 정착, 부실 시공 대폭 감소, 건설안전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예방 효과 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생긴 거였어요. 할머니들과 젊은 엄마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놀이터 안전 문제를 같이 해결해봐요.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해봐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민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산 할머니들을 따라 배우자. 시민의 힘으로 우리 동네도 바꿔보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활동하는 모임들이 전국에 수백 개가 생겼다고 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제가 뭘 특별한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은 전국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지은 씨를 비롯한 젊은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할머니, 꼭 하세요. 전국의 많은 할머니들과 엄마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안전한 우리 동네라는 시민운동이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어요. 강연도 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과 경험도 나누고 함께 문제 해결 방법도 찾아가는 활동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동네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도 할머니를 따라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국회에서 열리는 시민영웅 표창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시민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주셨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전국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시민 영웅이십니다. 표창식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쁘긴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도 정의로운 일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날 뉴스는 제 인터뷰로 도배됐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비범한 용기. 한 사람이 바꾼 대한민국. 하지만 저에게 정말 의미 있었던 건 집으로 돌아온 후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저를 환영해 준 거였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받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상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며느리 영희가 꿈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이 해내셨어요. 영희야, 다 너 덕분이야. 내가 꿈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어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의 용기와 사랑이 모든 걸 해낸 거예요. 영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민준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 이제 마음 놓여? 네, 정말 마음 놓여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할 거예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았어요. 꿈에서 깬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공기가 맑고 깨끗했어요. 3년 전 처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민준이와 동네 아이들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가장 뿌듯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누구랑?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언니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의 예비 신부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서로 뜻이 맞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도 기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시민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77살이 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안전한 우리 동네 운동은 이제 전국 200여 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각 지역마다 할머니들과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주도에서 초청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동네 해안도로가 너무 위험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분들 모두가 처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민준이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큰아이는 5살, 둘째는 3살이에요. 할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할머니도 증손자들 보고 싶어? 민준이는 여전히 건설 안전 감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정부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시작해 주신 일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 옛날 일을 돌아보면 정말 신기해요.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였던 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첫째,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도 정의로운 일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 둘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런 교훈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한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시민 정신에 살아있는 교육자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더 용기 있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희 동네 어린이집 급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해봐요. 저는 아직도 현역이에요.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젯밤에도 며느리 영희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제는 가끔씩만 나타나요. 어머님, 여전히 열심히 사시네요. 응,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내 덕분이야, 영희야. 아니에요. 어머님의 사랑과 용기 덕분이에요. 영희는 항상 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영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영희가 꿈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제 나이 77.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한은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새마을 초등학교에는 제 이름을 딴 박순자 홀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시민 정신을 배우는 공간이라고 해요. 할머니, 저희가 커서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이 약속해 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제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상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더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전국의 모든 할머니들, 모든 부모들에게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 며느리 영희가 꿈에서 보여준 미래예요. 현재 전국 300여 개 지역에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